팬데믹의 석유 논쟁까지 증시 대혼란, 저가 매수 타이밍은 네, 지금 그야말로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서 석유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세계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대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지금이 저점 저가 매수의 기회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좀 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인하 검토한다는 소식에 좀 반등을 해주기는 했는데, 자, 오늘 사실 이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부분 나오면서 다시 좀 반락하고 있는 흐름인데, 자, 준 차장님하고 먼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들은 소식에서도 들었다시피 영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금 완화적인 이런 통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증시 반등에 좀 작용을 할까요? 반등을 하는데 조금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사실 보여지는 현 시점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죠. 그쵸. 증시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그 한계의 효용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처음 맛봤을 때 맛있지만 점점 이게 약해지는 것처럼 사실 다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쵸. 경기 부양책 금리 인하하는 거 맨날 봐왔고, 경기 어려울 때마다 양적 완화도 맨날 봐왔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의 면역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갑자기 금여세 뭐 이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350조 수준이라더라고요. 3천억 불이니까. 이 정도로 뭐 현실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이 정도 금액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급여세는 어느 정도 인하가 될 거고, 그리고 또 에너지 섹터 부분도 분명히 투자가 들어갈 거고, 양적 완화도 분명히 될 거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지금 이제 그 나오는 얘기가 이제 질적 완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양적 완화 반대로 이제 질적 완화 말장난하나 그랬더니 네네. 이게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2010년부터 일본이 뭐 이쪽 위기 국면에 이렇게 뭐 통화 정책이나 이런 정책에는 약간 선구자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네. 2000년대부터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었고 2010년부터 이제 질적 완화를 했었는데, 질적 완화라는 게 뭐냐면은 양적 완화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질적 완화는 좀 더 세밀하게 위험 자산에도 이제 매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ETF도 매입을 하고 네네. 심지어는 이제 주식까지도 매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 보스턴의 연은 총재 로젠 그린 총재가 연준에 매입하는 자산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말도 해서 약간 질적 완화를 암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공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는 약간 유동성을 풀 환경을 조성하는 그쵸? 거지 실제로 유동성을 푸는 거라고는 할 수 네네. 없는데, 질적 완화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채를 만약에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에너지 섹터 쪽 회사 쪽에 매입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누구나 꺼려하는 뭐 정크본드 회사채나 약간 네. 그 바로 위 트리플 B 정도의 네. 회사채를 이제 매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건 분명히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연준에서 이런 위험한 자산을 매입을 하네? 이거는 그럼 괜찮은 거 아닐까? 이러면서 분명히 다른 투자자들도 분명히 뛰어들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질적 완화를 한다면 이건 우리가 연준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 걸 못 봤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상당히 완화시키면서 긍정적인 요인을 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또 일드 캡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드에 캡을 씌운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년채의 고정금리를 뭐 예를 들면 1%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변동성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뉴스에서도 뭐 하루가 다르게 뭐 10년째 국채가 0.3%까지 내려갔다, 네네. 뭐 0.2% 찍고 다시 올라왔다 이러면서 변동성을 주는 게 상당히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거를 1%로 고정을 시키거나 뭐 0.5% 고정을 시킨다 그러면은 1% 이상이 가면은 연준에서 이제 개입을 해서 국채를 막 파는 거죠. 팔면서 이제 그러니까 국채를 막 사는 거죠. 사면서 1% 이상으로 가면은 1% 밑으로 낮추는 거고, 네. 1% 밑으로 떨어지면 또 국채를 막 팔면서 팔고. 사실 연준을 이길 그 기관이나 투자자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1%로 고정이구나, 이렇게 안정적인 자산이구나 그러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어떻게 보면 촉발시킬 수도 있는 거고, 기업들은 이 투자자 이 10년째 국채를 삼으로써 또 이걸 담보로 또 대출을 받으면서 또 유동성이 또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또 환경이 또 조성될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드캡도 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국가 재건을 위해서 한번 시행을 이제 1948년, 1953년 이때 시행을 했었고, 그 뒤로는 우리가 이제 경험을 못했으니까 네. 분명히 이런 일드캡이나 질적 완화 이런 거를 만약에 연준에서 한다고 이번 정례회의 때 17일, 18일 날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분명히 이거는 반등을 할 기회를 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 지금 서브프라임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은행들은 상당히 재무 건전성이 좋거든요. 그때 그런 어떤 큰 위기를 겪고 나서 약간 불량 자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도 조금씩 줄이면서 상당히 재무 건전성은 안정적으로 되고, 지금 에너지 섹터 쪽에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에너지 섹터도 이제 2014년, 16년에 이제 치킨 싸움을 한번 경험을 함으로써 네. 수익성이 안 좋은 회사들은 합병이 되거나 여러 가지 지금 뭐 수익성을 제고하는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라든지 그런 타이트한 경영법을 많이 발전을 시켜왔어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들도 그때만큼 위험하진 않을 것 위험하긴 충분히 지금도 위험하긴 한데 네, 네. 지금 뭐 정크본드 쪽에 11% 정도가 에너지 네. 기업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위험은 아직 한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낫다. 그리고 이런 17일, 18일 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오면은 이거는 분명히 반등의 반등의 어쩌면 그런 뭐라고 기회를 할까요? 좀 네, 줄 기회를 수 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궁금한 게 이제 어쨌든 새로운 수단을 가지고 나오면 그게 네네, 이제 좀 그렇죠.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사실 금리를 인하했을 때도 2주 전에 그렇죠.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그 잠깐 반등을 했다가 네. 또다시 큰 폭으로 빠지고 근데 네. 빠질 때는 깊이 빠지고 반등할 때는 한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흐름을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로운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새로운 수단을 쓰는 것과 이제 또 한 가지는 또 분명히 코로나에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코로나 사태가 저는 사실 지금 되게 무섭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뉴스나 무슨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책을 보면은 끝났다고 할 때가 저점이다. 저는 끝난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도 미국 쪽이랑은 뭐 유럽이나 뭐 이쪽은 아직은 절정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요소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 쪽이 지금 시작한 치킨 게임 역시 네. 길게는 못 갑니다. 이게 서로에게 너무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쵸? 서로 지금 누가 먼저 항복할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 지금 자기 살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사태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정책이 받쳐준다면 일시적인 건 없어지고 이제 상승의 원동력만 남게 되니 이제 반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때 그 긴급적인 그 0.5%는 네.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냥 일반 투자자라고 봐도 갑자기 이렇게까지 이게 뭐야 이게 뭐 우리가 놓친 게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약간 패닉성의 이거 하락이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투심이 위축되면서 금리 인하도 효과가 없다 이러면서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점점 이제 시장을 밑으로 끌고 가고 코로나 확산되고 여기에 유가 전쟁까지 터지면서 네. 전혀 이제 반등의 기회를 못 잡은 거지 저는 사실 반등의 발판은 지금 다져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부양책들이 조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준 차장님 보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아토트레이더는 좀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증시 쪽 얘기를 잠깐만 하기 전에 잠깐 네, 책 한번 네. 볼까요? 지금 되게 아쉬운 게 하나 있네요. 네. 지금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가 한번 왔었거든요. 제가 S&P로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뭐 차트 뭐 자리값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현재 일목균형표 기준단 지금 이제 20일 전환선이 좀 꺾인 상태로 하락 패턴을 줬던 기준선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셔서 네. 지금 하고 계셔서 저도 모르게 지금 매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할 뻔했어요. 언제든 끊어주셔도 돼요. 네, 현재 2,807라인 대 자리에서 지금 반등을 줬는데 지금 이 자리가 지금 급소 자리였거든요.
현재 지금 이제 이 정도 세라면은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S&P 얘기를 넘어가도록 할 거니까 네. 지금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알겠습니다. 차트는 어제 잘 지나갔으니까 네. 지금 잠깐 접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트럼프 어제가 오늘인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급여세 이제 인하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실상 이제 그것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어느 정도 방책으로 만들어낸 건데 사실상 이게 11월에 대선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선 전략으로 사여진 거지 사실상 그렇게 효과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급여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중산층들에게 조금 더 이익적인 부분이 많지. 그쵸. 사실상 지금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상 지금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시간제 노동자들과 현재 여행업계 업체들을 사실상 노동자들이 지금 사실상 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단전 뭐 급여세 인하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리스크가 큰 방책을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350조 정도 된다고 해. 네. 그 정도 리스크를 11월까지 끌고 간다 했었어요. 근데 그 리스크를 사실상 제 생각에 6월까지도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냥 사실상 이제 급여세 인하를 한 0%까지는 못 할 것 같고 인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밑선에서 놀겠지만 사실상 조금 불가능한 합의점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이제 하는 발발이지만은 공산당 쪽에서도, 공화당 쪽에서도 사실 반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사실상 외신 쪽에서 말씀 주셨던 메디컬 쪽을 차라리 그쪽에서 조금 더 부양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당장 급여세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파격적인 얘기로밖에 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급여세 인하와 같은 부분은 사실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증시의 반등의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유가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좀 공포를 주고 있던 상황에서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가 전쟁까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월요일장에서도 보기 드물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고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가 계속해서 서로 이제 감산 합의에 실패를 하고 이제는 증산을 하겠다 이러면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국의 갈등이 쉽게 좀 이 봉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방금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이거는 서로 지금 자기가 지금 자기 몸에 계속 상처를 네.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조금 더 본다면은 사우디가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이제 그러니까 원유 의존도에 보면은 미국은 1%도 안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기업들이 파산하는 것도 일단 막을 걸로 보이지만 파산을 한다고 해도 그 사우디가 겪는 그 재정 균형 유가해서 80불 이상 요 정도가 되는 수준이 돼야지 이제 재정 수지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사우디의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한 6.5%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 러시아는 의외로도 괜찮아요. 러시아는 2% 정도의 재정 수지가 아직 흑자 수준으로 돼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그 지금까지 계속 증산을 하면서 나온 이익을 뭐 국부 펀드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지금 뭐 1,700억 불 정도인가 그 정도를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여서 이거를 계속 자기들은 뭐 원유 손실량으로 커버를 하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버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자신만만하게 나오곤 있는데 사실 러시아도 한 40% 정도를 원유 쪽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국가 중에 하나니까 러시아랑 사우디가 더 큰 피해를 보고 그중에서 굳이 꼽자면 사우디가 더 큰 피해를 볼 거고 사우디 쪽은 이제 사우디만 보면 안 되고 또 오펙 쪽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우디가 제일 잘 사는 나라고 나머지는 재정 유가도 높을 뿐더러 지금 그 외환 보유액조차도 1,000억 불도 안 될 나라. 잠시만요. 제가 그래프 잠깐 이렇게 보면은 네. 지금 일단 사우디가 지금 5,000억 불 정도 되고 지금 이쪽 베네수엘라는 뭐 거의 이미 뭐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데 지금 뭐 알제리, 뭐 앙골라 뭐 이런 나라들 지금 안 나온 나라들도 많은데 지금 재정 균형 유가로 보면은 사우디가 한 70, 80불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 이렇게 지금 더 높은 100불이 넘는 뭐 이란 뭐 이런 나라들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사우디가 힘들다기보다 오펙에서 힘든 거고 오펙에서 지금 먼저 죽는 나라들이 나오면 분명히 사우디에게 스탑을 요청하거나 뭔가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그럼 사우디를 그거를 또 자기들 재정으로 메꿔주거나 아니면 이거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이 러시아
쪽에서 어떻게 뭐 그 노박 장관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뭐 네. 증산을 하겠다 그러다가 아직은 뭐 우리는 합의할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 바꿈을 하는데 지금 그냥 서로 눈치 보기인 것 같아요. 지금 자기들이 먼저 항복을 하기에는 너무 미국 쪽에서는 아무런 감산도 없이 계속 증산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지금 우리들이 계속 감산을 하고 이런 싸움을 해야 하나 막 이러면서 지금 뭐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러시아나 이제 사우디 측에서 둘 중에서 먼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태가 조금 마무리되는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알 수는 없죠. 뭐 저도 뭐 제가 뭐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분명히 사우디나 러시아 쪽에서 먼저 액션이 나오면서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둘 간에 좀 합의점을 찾으면서 좀 마무리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렇죠.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 계속해서 서로 이제 증산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치킨 게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오펙의 3위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도 4월부터 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아토트레이더와도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 유가가 시장 굉장히 크게 흔들고 있는데요. 이 악재가 좀 얼마나 지속될까요? 차트 분석상으로는 아예 또 한참 남아 있는 얘기고 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우디가 내달이 이제 어느 정도 증산 얘기가 나오니까 다음 달 돼서야 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그 선물하시면서 그 종목 중에 이제 오일이 어떻게 보시면은 사실상 가치 투자 종목이 아니라고 좀 많이 보거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차트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이게 어떤 이제 골드나 주식 같은 뭐 지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뉴스나 시황으로 바로 와가지고 얘네가 사실상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만들어진 차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미래 가치적을 논할 수 없는 게 사실상 오일이고, 사실상 뭐 저희가 이제 뭐 20불대, 30불대 얘기를 이제 계속 나누고 있고, 어느 정도 회복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뭐 시간이 말을 해줄 거고, 저는 트레이딩에 대한 조금 조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일을 현재 지금 롱 포지션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죽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매수든 매도든 지금 현재 다 위치가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그나마 이제 오일에서 볼 수 있는 게 중심선이라는 게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평균값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틀에서 3일 내지나 이제 뭐 한 주간의 가격대에서 평균값을 항상 가지는 게 오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가격대가 지금 현재 27불이랑 지금 36불 사이 거의 한 이제 1000틱 정도 가량 이제 위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보기도 지금 어려운 거를 지금 이제 시향적 분석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Come on.